안녕하세요. 네, 보림 그림책TV에서 그림책 미술평론을 진행 중인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창작 그림책 작가 다시마 세이조의 대표작 염소 시즈카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감상해보려고 합니다. 본 작품은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다른 그림책하고는 큰 차별화를 하고 있는 기획 컨셉트가 돋보이는데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의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 그리고 그림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글에 가지고 있는 구조나 아름다운 문장들도 기본이지만 책의 형태와 어떤 그 보는 형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부터 한번 박진감 넘치게 저랑 얘기를 나눠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림과 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염소 시즈카가 최근에 새로운 표지로 다시 이제 재등장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 출판사에서는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흔히 말해 이제 재편집을 해서 재간을 하는데 그때 이제 표지가 완벽하게 바뀌는 작품은 좀 드물다고 보는데요. 시즈카는 지금 보고 계시는 표지가 세 번째에 속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고 이 장면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작품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적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여자아이는 이 그림책에 염소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오코라는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친따님이십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존 인물이고요. 이 커버 대상 이미지의 이 염소는 이렇게 쇳꽃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거를 좀 먹다가 가족을 쳐다보는 이런 디테일한 표정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실제를 기조를 해가지고 그림책을 영감을 받고 이야기의 소재나 아니면 스토리의 소재를 그림의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도 많지만 시즈카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겪었던 작가와 가족의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특이한 시점에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편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면지가 등장하고요. 면지를 지나자마자 보시면 염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 가족의 편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밝히는 건 겁니다. 제가 수업 때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를 바탕으로 염소를 도시를 떠나서 가족들과 살기 시작하면서 키웠고 이 주인공인 염소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여러 에피소드를 제공했다는 얘기를 들고 있어요. 이런 장치가 그러면 왜 꼭 필요할까 하고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읽고 나서 그 이야기가 실제였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많은 서평들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안내하는 곳에서 작가가 진짜로 키웠던 염소래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이 작품을 몰입하고 감상의 체계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실존의 모델이 되었던 염소를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 이야기는 실제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시작이 되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네, 섬뜩한 스릴러물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야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면서 그 안에는 물론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선의의 연출이라고는 할까요? 더 덧대어서 주인공의 성격을 더 부각시키거나 재미를 더 더하는 것들을 덧대었지만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와의 차이인 건데요. 그래도 실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아니면 감동도 더 뭉클하게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염소 시즈카도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등장하고 있고요.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다 하고 또 이 화면 안에서 그림책을 보시는 분들도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아기 염소가 왔어요 하고 등장을 하지만 위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1번.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뒤를 쭉 넘겨봤더니 야 이거는 보통 그림책에서 볼 수 없는 두께 이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 그림책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달리 표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권의 단행본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이유는
본 작품이 일본에 출간되었을 때는 나오코양도 성장을 하고 있고 시즈카도 작가가 처음 길렀을 때 어떤 감정들, 그리고 조금 알고 이제 친해졌을 때의 감정, 그리고 완벽하게 농촌에서 생활을 적응했고 염소를 잘 키울 때의 상태, 그리고 이웃 간의 어떤 관계가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고 또 웃음으로 자아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성장의 단계를 총 7권의 작품으로 염소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한 권당 1년씩만 쳐도 출간이 된다는 기간을 거의 7년에 가까운 기간들, 더 걸렸겠지만요. 그리고 7권의 책이 한 권 한 권이 출간되었으니까 한 권당 그림책의 가격이 한 12,000원, 13,000원, 조금 이 퀄리티가 높은 인쇄나 제본이 들어간 작품들은 2만 원까지도 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7권의 책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32,000원이라는 정가, 그래서 한 조금 할인을 해서 다들 판매를 하니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이 그림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마 세이조 작가가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최위치에 있는 작가인데요. 매니아 계층에서는 한국 독자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림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장편 그림책입니다 라는 새로운 장르의 슬로건을 만들 정도로 야심차게 이렇게 판형도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 세심한 인쇄 감리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다채로운 색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만약에 일본 시장과 또 한국 시장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많은 독자들이 어느 에피소드들은 많이 사랑해주고 어느 에피소드들은 사랑을 안 해줬다라고 했을 때 팔리지가 않으면 흔히 말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은 그림책들이 새로 출간이 되는 것을 더 기획을 하고 독자와의 만남이 소홀해지기 시작하기 하는 작품들은 단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생명력이 뭐냐면 작가가 성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페이지별로 염소도 변해가고 있고 작가도 변해가고 있는 이 서사의 흐름을 다 봐야지 또 참맛인 건데, 중간에 뚝 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절판이 되어 버린다면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라고 편집실에서는 생각을 한 건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흔히 말해 자본의 논리로 봤을 때는 가격이 3만 원대에 이렇게 그림책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지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하고 리뷰를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다소 비싼 가격의 그림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때요? 12,000원씩만 해도 7 곱하기 7을 해보셔도 거의 3분의 1 가격에 속해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은 이 훌륭한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중하게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판형의 어떤 변화라든지 내지의 종이의 질이나 인쇄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졌나, 혹시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내지의 인쇄 퀄리티는 과거에 출간됐었던 일본 원판보다도 더 선명한 컬러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판형도 아담한 정사각형 사이즈의 원래 작가가 원했던 사이즈를 그대로 지켜서 출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시즈카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염소가 이름이 왜 시즈카지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염소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작가는 사실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촌으로 와서 생활이 본인도 적응하기가 좀 바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우는 소리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대요. 그런데다가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집은 그 동네에서도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즈카가 풀을 뜯어먹기 위해 들에 잠깐 나와가지고 매매매 울면 그게 막 울림처럼 막 동네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렸는 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분들에게 소음 민원을 발생시킬까봐 계속 가족들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 조용히 해 하고 막 얘기를 했던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름이 조용히라고 된 건 겁니다. 그래서 시즈카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출간이 된 건 거고요.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보림 출판사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작가입니다. 특히 보림을 대표하고 있는 백두산 이야기의 작가인 류재수 작가의 스승이자 동료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글판을 내실 때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작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글을 굉장히 열심히 잘 써주세요. 그래서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캘라그래피라는 것들도 요즘 취미삼아 많이 하시던데,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예쁘게 적은 일어식인 표기가 과거에는 그냥 전자식 서체로 떡하니 타이틀로 등장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표지에서 보고 있는 흔히 말해 작가의 손맛이 상실된 채 출간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한글판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작가가 먼저 한글로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편집실에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수차례 한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써주신 염소 시즈카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편 그림책으로 완성이 된 어떠한 7권으로 대장정을 걸어왔었던 작가의 대표작 염소 시즈카에 대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페이지 구성과 그림의 형태에 대한 분석 작품을 감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소 시즈카를 구입하시면 독자들은 아까 제가 판형의 크기라든지 표지의 특성, 아름다움성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뭔가 이 화면 안에서 보셨었어도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냐면 흔히 말해 우리가 그림책을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보니 표지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바인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표지가 뒷면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이거는 정말로 일본인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우리와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형식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형식,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이게 좀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정말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의 역동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동을 표현해내고 있고, 작가가 또 그 뒤에 등장을 하는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에서는 본인이 이동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지도를 보듯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분석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최초에 출간을 할 때 본인들이 보기 편한 식으로 본 거죠.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흘러가듯 이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편집실에서 한번 우리나라 독자를 위해서 바꿔봤습니다. 바꿔보았더니 그림의 내용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방향이, 그리고 독서의 방향도 바뀌니까 흔히 작가가 미리 계산을 해놓았던 그림책 독서의 감동이 저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내 독자들이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본식인 것을 고수해서 문화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가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시면 왜 그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일본인들식인 거를 지켜줬지 하고 좀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살못이 웃으면서 저처럼 관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통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재미있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언덕 위에 시즈카는 자신의 첫 아기와 함께 평화로운 육아를 펼치면서 풀을 한가로이 뜯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는 이리저리 들에서 놀다가 무언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자꾸 새초롬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자꾸 들추어보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는 건 거죠. 흔히 말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했던 건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먼 전경 속에 엄마, 그러니까 시즈카인 건 거죠. 시즈카와 아기가 자꾸 거리를 두기 위해 떨어져서 언덕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아기의 젖을 먹이는 이전 에피소드 장면에서 보시면 둘이 딱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아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듬고 사는 우리 엄마 모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새끼 염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시즈카가 드디어 너에게 독립을 원한다라는 의미를 그림으로 복선으로 작가는 표현을 해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측 모퉁이에서 시즈카의 아기는 막 달려와요. 그래서 왜 달려오지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채 추스리지도 못하고 머리로 엄마 염소인 시즈카는 꽝 하고 거센 느낌으로 받아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긴 구성을 바꾸지 못한 건 건데, 다시마 세이주의 자연의 순리와 역동성을 종이 그림책 콘텐츠의 타임프레임적인 요소인 건 거죠. 영화로 말하면은 우리가 화면을 뒤로 감고 앞으로 감기처럼 우리는 종이를 넘길 때 사실은 시간성이라는 것을 의식은 하지 않았지만 즐기면서 같이 이야기의 역동적인 부분들을 즐기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속에서 화면을 보는 감상의 속도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확 뛰어오는 장면 위에 팍 불을 받아서 정지를 시켜버린 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아팠겠다라는 순간에 느낌이 살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냉정한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정을 띄워서 새끼를 위해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구나. 정말 지혜롭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 또 보시면 이런 장면들 속에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막 지나가니까 그래 하고 봤지만은 제가 화면에 다시 띄워드린 이 장면을 보면 비교적 푸른 들과 녹색 배경이 존재하는 자연의 순리를 지킨 채색감이 등장하지만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뿌리를 들이받아서 엄마 시시카의 불같은 감정의 변화, 긴박성이 표현된 부분인데 파란색 원색 언덕과 붉은 하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말도 안 되는 색깔로 칠해놨네 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도 염소가 물 위에 있나? 아니면 뒷배경에 큰 산불이라도 났나? 왜 이렇게 빨갛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저랑 페이지 넘김을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진과 달리 캐릭터의 내면까지도 자유로운 색채로 표현하는 작가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고, 이 부분이 바로 그림으로 만들어진 시각 매체로서 그림책을 감상하는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즈카는 이렇게 시각적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작품이고요. 다시마 세이조 작가에게 직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뭔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사랑하는 에피소드는 시즈카의 결혼편이라고 꼽아드려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고증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자연의 순리와 생명의 탄생을 훌륭하게 표현을 낸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여기셨대요. 특히 아기가 탄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 교미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거끄럽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해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그림으로 표현해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건 거고요. 이 그림책을 구입하시면 맨 뒤편에 백두산이의 작가인 류제수 선생님께서 작품에 대한 품평도 적어 놓으셨는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화면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깊이 동감을 했고 작가도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라고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화면 도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 여정도 막 등장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말을 안 듣는 시즈카가 웬일인지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작가의 자전거 뒤에 묶인 수레에 홀짝 올라탑니다. 이 부분이 작가는 그대로 표현하기에 너무 거짓말같이 느껴지실 정도로 신기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염소는 개나 고양이처럼 소통이 그렇게 깊이 원활하지 않은 가축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고 해요. 물론 교감은 다 존재했지만요. 그랬는데 처음 이렇게 수레 원래 태우는 것도 되게 어렵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확 올라타는 장면을 보고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본인을 짝짓기를 시켜주려고 했는 건지 아는 거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면을 제가 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처럼 항공사진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여정을 갖다가 재미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가 되어서 항공에서 이 작가가 막 가고 있는 장면을 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요즘은 캠을 달아서 이렇게 또 하늘에 띄어서 공중 촬영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역동적인 하늘의 이미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세상의 이미지를 보는 느낌도 듭니다. 장면 안에 보시면 작가가 지나가고 있는 그 틈에 뒤로 보시면 담배 가게가 있고 그리고 또 신사를 옆에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가 되어버린 다음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막 시골이기 때문에 농토도 있는데 이 장면 안에서는 막 공사가 한창 중인 건 거예요. 막 건설업이 부흥되고 있는데 그 디테일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남양주 정도, 남양주 외곽 정도 두물머리 같은 데 가보시면 중앙선을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직도 딸기 농장이라든지 뭐 벼농사를 짓는 농토도 존재하는데 지금 한창 부음인 게 뭐예요? 그래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지금 신도시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화면에 다음 장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좌측 맨 위를 바라보면 시내를 지나가는 수컷 염소가 이제 집에서 시집가를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시집가는 뒤를 노리듯 따라가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매우 천진하며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림의 가운데 지나가는 열차는 실제로 작가가 도쿄에서 출판 업무를 볼 때 타고 다니던 역사와 열차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중앙선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같은 이치이지 않으세요? 예. 지금 많은 작가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군요. 파주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외곽에서 작업실을 두고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그림책 그리고 또 광역버스라든지 아니면 열차를 통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모습하고 작가의 과거 모습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허구를 지어낸 것이 아닌 실제를 담아놓은 건 것이니 더 이야기의 몰입감과 그림을 보는 재미들은 다른 작품들이 이 작품보다 더 뛰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컷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호기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암컷을 바라보고 태어나 처음 다른 염소를 만난 시집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줍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진짜 이 실제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류재수 작가 선생님께서도 극찬을 하셨고 다시마 세이조 선생님께서도 가장 애정이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페이지 넘김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이유도 이 장면에서도 발췌가 되죠. 예. 선생님의 수레와 시즈카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그 경로의 흐름이 페이지의 흐름과 같아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편집이 되어버리면 자꾸 역순으로 우리는 그림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화면의 이야기 드릴까요? 뭐냐면 우리 그 디즈니나 픽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터에그 찾기놀이 이런 애니메이션 속 다른 에피소드의 캐릭터들이 이 작품에도 여기에 숨어 있을 때 찾는 그런 놀이들 많이들 재미있게 즐기시는데요. 작품을 보실 때 이 작품에서도 이스터에그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화면으로 제가 띄워볼게요. 나오코가 방에 앉아서 사색에 빠진 듯 한 모습으로 표정의 디테일이 재미있고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듯 이스터에그가 여기에 있는 건 거예요. 뭐냐면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무심해 보이게 그래서 마치 창밖을 보기 이전의 장면에 나오코 양이 그림책을 재미있게 보았나 보다 하고 하는데 잠깐 그 표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작품들의 표지예요. 예. 따님께서 실제로 아빠의 작품을 즐겁게 봤을 수도 있고 또 작가의 유머로 만약에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내 책을 딸 아이가 더 자세히 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팬인 저로서는 다른 곳에서 봤었던 작가의 표지들이 등장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이제 자연의 순리 그리고 이 나오코 양과 동물 시즈카를 통해 느껴지는 천진함이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나를 또 장면을 제가 띄워드리고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작가는 매우 자연스럽게 시즈카의 우유를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의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아온 농부가 아니기 때문인 건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우유를 자유롭게 짜지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시즈카를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는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염소 한 마리에 하루에 얻는 젖의 양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소비하고 또 짜줘야 고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작가의 유머이기도 하지만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결박을 했지만 잘 안 되었고 더 결박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시집가를 묶어 놓았는데도 이제는 잘 짜질까 했지만 뭐예요? 뒷발차기를 통해서 우유를 다 얻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나오코가 작은 꾀를 피워요. 뭐냐면 시집가가 좋아하는 음식들 아니면 간식들 중에서도 최고인 거를 갖다 줘서 흔히 말해 마음적인 위로인지 모르고 아니면 또 정서적인 위안을 준 건지 모르지만 시집가가 먹기에 집중을 했을 때 우유를 짜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세이조 선생님도 이 부분에서 어른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귀감을 얻는 스승의 역할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춰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짠 우유들은 이 작가의 가족들에게 배부른 양식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제가 세이조 작가의 이 에피소드에서 또 재미있게 피식하고 많이 웃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공유하려고 그러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본 장면은 거친 북편으로 세게 들이받은 충격을 묘사하기도 하였지만 나오코의 마음속에 서운함을 절묘하게 잘 표현한 장면 같아요. 눈망울을 특히나 자세히 보시면 다쳤기 때문에 너무 놀랬고 아픈데 그 안에서도 얘가 왜 이러지 하는 서운함이 공존합니다. 배가 들이박혀 아프고 놀라운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여러 가지 교차하는 모습들이 다음 장면을 넘겨서 보면 어떠한 결과를 야기시켰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또다시 들이받을지 모르니까 시즈카가 이제는 다가가지 않고 어떻게 해줘요? 무시반 척하고 먹이를 던져줘요. 근데 이 제스처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휙 하고 속도감이 느껴져요. 던졌을 때. 그리고 나오코의 표정은 어때요? 예, 막 이렇게 대놓고 뾰루퉁하고 너한테 서운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옆 곁눈질로 싹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그 아이의 어떤 섭섭한 마음을 잘 표현했으면서도 귀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야말로 소홀하게도 또 염소랑 같이 등장을 크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서 제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짚어드리는데요. 정말로 세이조 작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 세네 마디마다 한 번씩 재미있는 유머를 이렇게 들춰내셔서 웃음을 자아내시거든요. 근데 그 웃음의 크기가 잔잔하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이 장면이야말로 다시마 세이조식 유머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엉뚱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별로 넘김도 왜 이랬는지 그리고 이 거친 표현 안에서도 작가는 선잠을 놓치지 않고 나오코양이라든지 세이조 작가식의 염소를 본 시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좀 화면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은 이 작품은 이렇게 생활 그림책이라는 장르들은 대부분 소곤소곤 정보를 많이 주면서 생활 풍경들도 다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묘 중심에 간단한 채색을 하는 라인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기법들이 많은데 역동적인 붓터치를 거칠게 화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도 장면 기억나시죠? 짝짓기를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마을의 전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표현한 게 참 어려웠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아까 아기 염소를 뿔로 들이박을 때도 자연의 색채를 거스르고 붉은색과 파란색을 마음대로 칠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이 참 절묘한 것 같아서 이런 자유로운 색채 감각을 발휘했던 미술사 운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인상주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여러분들에게 빈센트 반 고흐, 또 폴 고갱, 세잔느와 같은 작가가 있는데요. 미술사적으로도 이 작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미술사적으로도 본 작품이 어떻게 대입되고 분석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본 작품 우리 일상을 자세히 묘사해낸 훌륭한 작품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선묘 중심이 아닌 인상주의 화풍의 정점까지 다다른 훌륭한 그림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마 세이조 작가가 자유롭게 푸른 계열 색채를 이용해서 완성을 한 풍경을 만든 것과 또 다음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색 위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 감정을 자유롭게 색채를 변주하면서 그려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면을 한번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나오코 양의 표정과 풍경에는 모호한 공기감, 그리고 소녀의 감정의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작가는 복합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그림책 감상의 일부로서 자신의 그림책을 많은 독자들이 예술작품을 보는 행위로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화면으로 한번 장면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오코의 어깨와 팔이 너무 수직적 수평으로 뻗은 거 아닌가 하고 이 장면을 보시면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장면을 보시면 단순하게 제가 화면을 한번 큰 도형들 그리고 색채를 원화에 기반을 두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면의 분할로만 보아도 작품이 정말 아름답고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안정적이고 좋다. 그래서 특히나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를 좀 좋아하셔서 집안을 꾸며 놓으신 분들은 이 상태도 그냥 액자에 넣어서 한번 걸어 놓아도 볼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화면에 제가 더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거를 추가해서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특히 팔의 방향을 따라 제가 화살 표시를 해드렸는데, 나오코 양이 시집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거 힘을 주었던 연동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팔의 방향을 기역자로 내려오게 하면 통해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은 다시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도 화면을 보았을 때 그림에 대한 실제 사진과 같은 대셈을 하지 않았나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자유롭게 감상을 해보기 시작하시면 이 현대 미술가들의 생각들을 더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원화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편히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듯 대상을 인물화를 그리더라도 궁극적인 화면의 구조를 실험하고 분할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는 사실 세잔느라는 큰 선배가 먼저 포문을 열어놓았고, 그 이후로 인상주의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많은 후배 화가들이 또 그 좋은 선행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작품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전주의 화풍의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또 큰 스승님이 계셨고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테이블 위 소년이 있는 세잔느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잘 모르고 보면 우측에 있는 어깨는 탈골이 되어서 내려앉은 것 같이 보이고요. 좌측 고개를 받치고 있는 손못은 마치 강목을 갖다 붙인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세상을 놀라게 했었던 명작이라 불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감상자들도 제가 꽤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저의 분석을 보실까요? 제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배분해서 컬러톤과 구성을 나누어 보면 세련된 분할을 통해서 탄생된 멋진 비구장 장면이 하나가 탄생이 됩니다. 그림 구조에 대해서 화면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 하얀색 밝은 개조는 팔을 통해 과감한 화면을 나누기에 일조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대상으로 사실 화가는 화면의 분할에 따라 감상자가 그림을 보았을 때 더욱 아름다운 화면을 선사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였고요. 이런 그 그림 속에 있는 마치 비밀스러운 구조들을 잘 간파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많이 대입을 하였는데, 화면으로 한번 제가 다시 띄워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현대 미술에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에서도 많이 쓰였던 작가의 작품인데 아실 수 있을까요?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 뜨거운 구상에서 우리 미술 수업 교과서에서도 많이 등장했었던 작품입니다. 훗날 몬드리안과 같은 작가는 조금 전에 제가 분석으로 해서 나누어놨던 그런 도형화되어 있는 부분처럼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나 아니면 인물들 그리고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니멀리즘 추상이라는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추상이라고 알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보여줬던 그 구조 분석을 보고 보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였었던 형상들을 단순하게 놓아도 우리가 벽에 걸어놓아도 예쁘다 아니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눈치채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작품은 구조적인 완벽성 같은 것들도 본인이 실제 체감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화면에 놓아놓았는지에 대해서 염소 시즈카를 보시면 그냥 금방금방 한번 휙휙 작가가 그린 것 같이 거칠어 보일 수 있는데, 이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작가는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도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면서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완벽성에 가까운 그림을 골라서 편집을 하고 출간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림책을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로베르토 인노첸티와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밀하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정보가 정확하게 남는 작품들은
그림에 작가가 얼마나 노심을 담았는지 그 시간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다시마 세이조 작가와 같이 휙휙휙 이렇게 빨리빨리 그린 것 같고 거친 붓터치로 완성된 작품들은 어때요? 네, 이 한 화면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우연성에 대한 멋짐이 필요하니까 그 우연을 잡기 위해서는 어때요? 필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수십 장, 수백 장을 그린 다음에 하나를 골라낸 것이기 때문에 한 장을 봤을 때는 임노첸티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처럼 시간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짧게는 3년, 그리고 한 권을 끝내기 위해 5년의 시간을 지금도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할애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막 그린 게 아니고 정말 이 자신의 체계 안에서 정밀하게 정보를 담아내고 이야기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예술적 성과를 동반한 흥미로운 이야기 그림책이 이제는 더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저버릴 만큼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작품을 그릴 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고요. 그런 만큼 지금도 다시마 세이조 작가가 대중들에게 가장 큰 일본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 하면 이 염소 시즈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실제로 작가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던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증을 편집실을 통해서 했는데요. 당시에 작가는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었고 추억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아파트를 만드는 재개발 이야기에 조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이 지역이 도시화가 돼가면서 사실은 히노데 마치라는 지역인데요. 이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 건립이 추진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작가가 환경운동에 너무 매진하다 나머지 위안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예, 정말 좀 가슴이 많이 아팠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작품도 좀 터울이 길어졌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작품 활동이 이전보다는 원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이사를 권유했고 지금은 이즈한도라는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곳에서 온천욕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대요. 안전하게 작가는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흔히 말해 최근에 출간이 된 꿋꿋하게 걸어라 아레오와 같은 명작들을 우리 한국 독자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이 작품의 후렴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 시즈카가 사진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나오코 양과 어떤 시간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촌의 모습들도 이렇게 실제로 담겨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시즈카가 시간이 허락되는 시간 그러니까 흔히 말해 늙어 죽을 때까지 작가는 두고 길렀대요. 그 부분이 동네 주민들에게는 좀 이채로운 모습이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젖을 짜고 이제 키우다가 좀 늙어서 젖이 안 나오면 어때요? 예, 이제 염소는 또 다른 기능으로 많이 쓰이는 고기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쓰임이 있기 때문에 파신대요. 근데 이제 이 염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작가는 끝까지 키웠고요. 이후에 이제 우유를 먹는 우유를 젖을 짜서 먹던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다른 염소를 키웠는데요. 도저히 시즈카가 생각이 나고 한 3년 정도 키우는데 정이 안 가가지고 그 염소에게 미안했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고 그 이후로는 키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부분에서도 느껴지시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 요즘은 염소 젖을 드시지 않나요? 하고 제가 또 편집실을 통해 물어본 얘기를 들어보니 가끔 그런데 염소 젖을 드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답변이 뭐냐면요. 그 젖이 시즈카의 젖이에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에 나이가 다 돼가지고 세상을 달리했다고 했더니 작가는 여러 가지 문화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작 활동을 하셔서 순수 회화 작가로서 그리고 설치미술가로서도 원활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직접 폐교를 되살려 가지고 환경운동 겸 그림책을 알리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여셨어요. 이름은 그림책과 나무 열매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예, 그곳에서 그래서 염소 시즈카가 대표작이니까 염소를 지금 키우고 있고 직원분들이 이름을 시즈카라고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계신 댁으로
그 젖을 짜서 병에 넣어가지고 보내주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시즈카가 보내주는 젖을 난 먹고 있어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던 건 거예요. 너무 귀여우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은 광화문의 어느 호텔에 다시마 세이주 작가가 편집회를 위해 내한하셨을 때 찾아뵈었을 때를 이번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공유해보자 합니다. 이야기를.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제가 몇 차례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작가마다 내가 이 그림책을 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그리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시마 세이주 작가는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대고 항상 그림책을 내시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땠냐면 나는 단 한 번도 그림책은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내 작품을 만드는 건 거라고 주안점을 두고 출간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0세부터 100세까지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은 예술적인 성취도를 본인이 최선을 다해 만족감을 가지고 냈을 때 출간을 한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본 작품도 다른 생활 그림책과는 다르게 마치 가족의 그림 일기처럼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편의 인상주의 화가의 전시를 보는 듯한 아주 역량 있는 그림들이 담긴 작품이 탄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0세부터 100세까지 감상할 수 있는 창작 그림책 과정의 감상 프로세스의 표본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평범한 하루의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즐겁게 한번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어떨까? 그림 일기도 한번 써보시고 또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처럼 인물 예술적 성취가 높은 감성 발달 교육, 그리고 어른들이 봐도 이 감동에 대한 성취감이 큰 작품을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좋은 게 있을지 열심히 찾아서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 보림 그림책 TV를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